다음으로는 오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인 제4회 안국학술상 수상자이신 김홍기 교수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과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승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옥세정 총장님, 그리고 조한규 총장님, 이석재 인문대 학장님, 그리고 자연대 학장님과 그 부학장님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저희 대학에서 오신 한중석 학장님과 또 부학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큰 주제를 던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 안국학술상의 취지를 살려서 이제 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학문의 길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뭐 잠깐 소개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사실 저는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상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 학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치대에 있으면서 진짜 치과대 교수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에 항상 도전을 하고 스스로 받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대학에 오기 전에는 단국대학에서 경영대 교수 생활을 7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과, 철학과, 컴퓨터공학을 했었고,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저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삼아서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의료정보학이라는 분야에 들어와서 하다가 지금 좀 생물정보학 분야로 약간 돌아서서 뭐 신약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치대 교수 생활하면서 사실은 많은 임상 교수님들하고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치주나 마취나 모철, 보존, 그리고 기초치의학과 선생님들하고도 같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한계를 좀 이렇게 지평을 좀 넓힐 수 있었고요. 하지만 대상 학문으로서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철학을 공부할 때도 사실 학부 석사를 철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이석재 학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힘든, 항상 처음에 1년, 2년을 항상 힘든 세월을 보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 때나 박사 때나,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언저리의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저에 대한 정체성이, 학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고, 오늘도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철학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손봉원 교수님, 제가 학부 때부터 존경하던 교수님이셨고, 항상 손봉원 교수님 이제 학문으로서의 발표를 하실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연대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이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올바른 것인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항상 회의감을 갖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대상 학문에 들어와서 철학이 아니라, 밖에서 보는 메타 시선이 아니라 대상으로서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약간의 통찰력을 갖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세계 속에서 치약 분야든 의학 분야든 뭐 생물학 분야든 그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쫓아왔었는데, 그러다가 정말 부족한데 이런 자리를 또 인문대에서 마련을 해주시고 해서 그동안 이제 최근 한 1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연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사실은 저는 너무 귀한 상을 받아서 영광스럽지만 그거 이상으로 저한테 학문적인 챌린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무엇을 할까 헤매고 있었고요. 앞으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그 부학장님께서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시길래 책을 쓸 때 되게 대중적인 책을 써야 돼. 굉장히 깊이는 있지만 좀 저 자신한테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주 프리사이즈하고 엄밀하지만 쉽게 대중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넓은 통찰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지금 고민을 하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좀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완성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떤 그 뷰포인트 관점을 한번 저도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학에서의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메타적인 시선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럼 커넥티비티는 무엇이고 하이퍼 커넥티비티는 무엇인가? 그 초연결성을 이루는 기술적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철학사 전체를 봤을 때 동양과 서양의 철학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선 자리 과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면 아니면 혹시 그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지금 어떤 중요한 전기가 될 시점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철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넓게 조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포함해서 지금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도가 되고 있는 과학의 분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연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토마스 쿤 얘기는 너무나 일반 고등학생들도 알고 있죠. 그런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혁명이라고 하는 거 과학의 진보에 있어서는 서서히 진보되는 게 아니라 아주 불연속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에 지금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라고도 하고 컴퓨터 공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 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이 전부 다 퍼스펙타이브 리즈닝 이런 거를 AI에서 그 포멀라이즈 시키는 그런 수학적인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 연구자들은 연역적인 사고와 기납적인 사고가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연역적인 사고와 기납적인 사고보다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abduction 기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bduction 사실은 그 truth를 워런티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의 어떤 추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점핑을 시키는 새로 novelty를 찾아내는 그런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은유, 메타포나 어나로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개념을 다른 분야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의 사유 방식을 우리는 은유라고 하고 어나로지라고 얘기를 하죠. 한의학자들은 이제 resemblance와 resonanc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양과 음을 나누는 이 풀은 양기가 있어, 이 풀은 음기가 있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보고 되게 resemblance, similarity를 보고 유사한 걸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먹어봤더니 뭐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엄밀한 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환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과성을 전혀 증명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의 미신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고 싶은데 실제로 저도 하다가 안 되면 한약방에 가서 약 좀 먹으면 좀 낫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나로지가 정말 정당한 것인가, 과학적 발견에 있어서 어나로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 관련된 맥스웰의 악마, 디몬에 관련된 은유라든지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쌍둥이 상대성 원리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 너무너무 많죠. 밑에 적었던 사운드 워터와 웨이브의 관계들, 그 다음에 1600년대에 가서는 그 지구와 마그네틱한 필드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메타포라고 볼 수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수학에 있어서도 메타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집합론의 아버지라고 하는 칸토르 같은 경우도 그 무한집합을 얘기를 하면서 무한집합 사이에서의 어떤 비교, 크기의 비교를 할 때 힐버트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수학자죠. 힐버트가 호텔의 개념을 가지고 호텔의 은유를 가지고 그걸 나이스하게 잘 설명을 했죠. 사실은 원래 이제 무한집합을 만드는 그 칸토르 같은 사람은
하도 비난을 많이 받아서 그 정신병원에서 이제 쓸쓸하게 생을 보내게 되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그 은유에 대한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멀티버스 다중 이론을 설명하는 물리학자들은 그 맥주의 거품을 가지고 또 설명하는 것도 봤었습니다. 우리 그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은유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혹시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을 은유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이퍼 커넥티비티, 소연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무엇인가? 실제 2001년도에 그 베리 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피지컬 플레이스, 사이버 플레이스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룹이라고 집단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굉장히 혼성적인 네트워크로 사이버 스페이스와 피지컬 스페이스의 혼돈에서 일어나는 연결성, 이걸 통해서 새로운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웰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사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지컬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 소셜 스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혼성적인 하이브리드한 스페이스 개념으로 서로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연결되는 것을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은유 중에서 특히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스페이스,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하는 은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 팀 버너스-리라고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이 팀 버너스-리거든요. 굉장히 인류의 큰 공헌을 한 사람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은 팀 버너스-리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인데 어쨌든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고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이퍼링크, 어떤 시퀀셜하게 펼쳐지는 링크가 아니라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당시 때 모든 우리가 웹페이지죠. 이 웹페이지와 저 웹페이지에다 URL을 가지고 점핑을 하는 그런 공간적인 이동에 대한 개념을 만들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아마 앞으로는 그 공간적인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리소스들이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의미적 공간을 한번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80년대 때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현실화된 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시멘트 웹이라고 하는 분야죠. 그래서 커넥티비티와 하이퍼 커넥티비티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은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자면 커넥티비티 within a system 아니면 한의 싱글 스페이스에 대해서 커넥티비티를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일반 커넥티비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멀티플 시스템이나 멀티플 스페이스들 간의 어떤 링크 관계를 얘기할 때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은유가 시스템과 생명에 대한 은유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말을 많이 하지만 과연 무엇일까? 산업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 용어에도 라틴어에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00년 중반에 물리학자에서부터 출발했다가 실제 1945년도, 40년도에 베르탈람피라고 하는 사람이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a collection of interconnected components working together toward a common goal. 어떤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common goal을 위해서 함께 interconnected 있는 컴포넌트들이 working together 하는 거고 그 사이의 interconnection에 대해서 그 interconnection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펑션과 프로세스를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생명과학자이기 때문에 일반 시스템 이론을 만들고 그 당시 때 사이버네틱스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 이론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되게 단순한 이론일 수도 있고 단순한 패러다임이고 관점이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세상을 재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나 물질의 생산성을 높이는 셀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것에서부터 인풋을 받고 아웃풋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스스로가 셀프 오거나이징을 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시스템을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지만 생명 시스템은 말씀드린 대로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자기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돌멩이를 하나 이 방에다 갖다 놓는다고 한다면 그 돌멩이에요. 하지만 이 방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구조 속에 컴포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는 여기를 돌을 깎고 이 돌이 예를 들어서 이쁜 장식품이 된다면은 이 강의실의 일종의 부품이 되겠죠. 어떤 펑션을 하게 되겠죠. 이게 자기 외부에 있는 인풋이 들어와서 이 시스템 내부에 있는 컴포넌트가 되고 워킹하는 펑션을 가진다면은 그걸 셀프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고 생물학자 중에 마투라나 바렐라 같은 사람 오토포이에시스 오토는 셀프란 뜻이고 포이에시스는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내부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오토포이에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차 산업혁명은 실제 생명체가 태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같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할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증기기관 같은 거. 실제로 증기기관에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게 이제 1800년 19세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2차 세계 산업혁명에 올라가면서 시스템 구성하는 컴포넌트들끼리 이 관계성이 탄탄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신경망이 생기는 것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오토노머스한 시스템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가면서는 시스템들이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고 시스템들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스스로가 조직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할 때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는 여러 기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연결 사회에서는 사람들도 하이브리드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조직화될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에 있어서의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상하탑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연구를 할 때 과학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과학을 할 때는 논문을 쓸 때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방법론을 따라야 되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사이언스에 있어서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가설을 뽑아내는 건데 그게 이제 마치 맵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모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통계학에서는 statistical mode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describe 할 수 있는 그 세상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 feature를 selection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특질들을 셀렉션을 해서 그것들 간의 관계성을 가설로서 검증을 하고 가능하면 인과성을 가지고 검증을 하려고 하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아주 반영하는 작은 형태의 미니 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관점을 과학자의 관점 내에 내가 밝히려고 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하려고 하는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맵을 그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깊이 있는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정밀한 지도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전체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 모든 과학의 아버지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부분의 합이 이머전시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발성은 실제로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시티가 높은 시스템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과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컴플렉시티가 높은 겁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항암제를 개발한다거나 바이러스에 관련되는 뭐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약물들 간의 드럭 콤비네이션에 대한 시너지스틱 에피커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컴플렉시티가 높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이드 이펙트도 있고 이런 컴플렉시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관계성들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많이 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현상을 선형적인 코자리티 관계만 가지고 밝히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초연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닫혀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시스템들 사이에
여러 연결성들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환원주의적인 어떤 기계론적인 그런 관점도 버리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같이 reconcile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저는 초연결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될 때 마치 3차 산업혁명에서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연결하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연결할 때는 우리는 그걸 커넥티비티라고 얘기를 하죠. 연결되어 있는 과학, 융합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문 주제들 중심으로 새롭게 아주 우리 자유전공학부도 있지만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학문의 분야가 만들어지고 문제 중심으로 여러 분야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을 자기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저는 하이퍼 커넥티드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좀 이따가 말씀드린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고 해서 과학 분야에서는 데이터들을 다 공개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데이터 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 주도하고 있는 데이터 댐 사업에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표준 규약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좀 이따 말씀드린 시멘트 웹 기반으로 RDF라고 하는 언어 기반으로 다 오픈을 하는 것을 국회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데이터를 퍼블릭 데이터, 오픈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초연결 과학을 이루는 데 있어서 되게 기반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조직화할 수 있는 생명체를 가진 시스템이 좀 생명체를 가진 시스템으로서의 학문이 서로가 서로 융합을 해서 자생적으로 새로운 학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디스플레인, 멀티 디스플레인, 인터 디스플레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멀티 디스플레인은 우리 인문대 같은 경우는 뭐 철학과도 있고 뭐 종교학과도 있고 영문학과도 있죠.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하나의 통으로 묶어 있는 걸 멀티 디스플레이너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 디스플레이너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인지과학 여러 학문들이 하나의 뭐 관점을 형성하면서 서로 융합을 하는데 지금 그게 약간 껄끄러울 수도 있죠. 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디스플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바이오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와 케미스트리가 연결된 것들을 우리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그 기후변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정책적인 문제, 생물학적인 문제, 이컬러지 문제, 뭐 컴퓨터공학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중심으로 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트랜스디스플리너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트랜스디스플리너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 제 입장에서는 하이퍼 커넥티드 사이언스인데 과연 하이퍼 커넥티드 사이언스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좀 말이 빨리 원래는 말이 되게 천천히 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 페이지가 늘어나가지고요. 그러면 초연결 과학혁명을 이루는 기술적 요소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팀 버너슬리라는 사람이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면서 실제로 이 사람의 머릿속에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단지 월드 와이드 웹 그 다큐멘트와 웹페이지를 연결시켜주는 다큐멘트 중심 웹이 아니라 웹 오브 데이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컴퓨터가 머신 프로세스보다 실제로 AI가 돌아갈 때 마치 페라리 차가 막 달릴 때 그 우퉁우퉁한 자갈길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스포츠카가 AI 기술이 잘 달리려면 데이터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도로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표준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웹들끼리 서로가 링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월드와이드 웹을 웹 오브 데이터라고 하고 그게 표준을 처음부터 만들었고 그 시멘트 웹이라고 하고 요즘에 나우지 그래프라고 하는 지식 그래프라고 하는 그 분야로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RDF라고 하는 그 데이터 표현 언어인데 HTML, XML 그 위에 있는 게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이제 개발해서 지금은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데 제 학생이 지금 중대 교수로가 있지만 제 밑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이고 제가 유학을 보내서 스테판 데커라고 유명한 사람 밑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클랩을 운영을 하고 있고 바이오메디컬 나우리지 엔지니어링 바이클랩입니다. 그게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있고 저는 신봉선을 좋아하고
이봉주와 신봉선은 천안에 있고 저는 아직 집이 천안에 있습니다. 아산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knowledge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쉽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subject와 property와 object 사이에 신봉선과 저 사이에는 fan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간단한 그래프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그래프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언어가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인데 철학에서 보면은 버트란트 러셀이 meaning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는 meaning as reference,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리퍼하면 돼요. denotation 이거를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뭐야? 그러면은 목소리를 크게 만들고요. 제가 describe 할 수가 있는 거죠. resource를 describe 할 수 있는 언어이고 그 다음에 meaning ground라고 하는 접지되어 있는 가장 끝에는 URI라고 해서 unique resource identifi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은 uniquely identify 되는 거죠. 그러면 존재성이 existence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 버너슬리가 처음에 이런 것을 제안을 할 때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언어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모든 의미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웹페이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웹 표준 언어로 만들었는데 그게 URI라고 하는 Unique Resource Identifier와 RDF라고 하는 Description Framework이라고 하는 걸 언어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개 이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책이에요. 그 한 책이 하퍼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2000년도에 출판을 했고요. 퍼블리시가 어떻고. 근데 이걸 번역한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출판사에서 이런 책에 대해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퍼 콜린스에 대해서 봤더니 미안합니다. 하퍼 콜린스는 출판사고 고시 아미타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에 대한 위키피디아 정보들까지도 다 링크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스페이스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RDF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Linked Open Data Space라고 해서 지금까지 물리학적인 데이터, 실험 데이터,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데이터들을 연구 결과물들을 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펍캠이라고 하는 케미스트리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은 펍캠이라고 혹시 자연대 선생님들 중에서 케미스트리에 대한 substance에 대한 chemical structure나 이런 것들을 보시기 위하면은 펍캠이라고 하는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1억 개 이상의 material substance, chemical compound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RDF 스키마를 가지고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틴 인터랙션 뭐 예를 들어서 biological pathway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머신 프로세스, 머신 언더스탠더블 하게끔 다 데이터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링크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만틱 웹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AI와 사이버네틱스.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도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과 사이버네틱스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945년도에 47년도인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분야는 로보틱스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AI는 소프트웨어적인 거고요. 그래서 로봇을 보면은 실제로 지능이 없어도 막 걸어다니는 로봇, 뛰는 로봇을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이버네틱스를 만든 위너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자고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 environment와 그 에이전트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수학적으로 잘 밝힌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로보틱스의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라고 하는 intelligence without brain, 브레인이 없어도 사람 브레인이 없어도 실리콘 브레인 컴퓨터를 가지고도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인텔리전스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바이러먼트를 강조하는 사이버네틱스와 그 다음에 마인드를 강조하는 인텔리전스를 강조하는 AI가 최근에는 결합이 돼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하고 있죠. 제가 뭐 피드백 이론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시스템에 대한 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이론이 되게 중요한데 생물학이나 사회과학, 정치학, 경제학에 있어서의 피드백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95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955년도에 컴퓨터 공학에서 되게 위대한 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세 사람 다 얘기를 했는데요. 팀 버너스리, 그다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55년도에 젊은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55년도에 1억 원, 지금 현재 시세로 1억 원 정도의 록펠러 재단에 1억 원 정도의 큰 돈이 아니죠. 작은 어떤 펀딩을 신청해가지고 서머스쿨을 하나를 만들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메카티, 마빈 민스키, 셰논, 허버트 사이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학문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 1956년도에 이게 이제 학회가 시작이 됐는데 1955년도에 팀 버너스리와 스티브 잡스와 그 빌 게이츠가 태어난 그 해에 이 사람들 어떤 하늘의 별이 큰 별이 떨어졌나 봅니다.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오토매틱 컴퓨터, 뭐 뉴럴 네트워크, 어떻게 사람이 how can a computer be programmed to use a language 이런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런 얘기들을 그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젊은 청년들이었는데요. 1956년도에 이제 모였고요. 마빈 민스키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딱 이 시작되고 60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해에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딱 환갑이 되고 환갑이 되는 해에 새로운 AI의 전기가 새로 마련이 됐죠. 참 이상하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빈 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재밌는 거는 친구가 로젠블럿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빨리 죽었어요. 로젠블럿이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지금 딥러닝의 모태가 되는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 퍼셉트론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로젠블럿인데 로젠블럿을 되게 비난을 하면서 쓴 책이 퍼셉트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60년 있다가 마빈 민스키는 죽고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룰 베이스 시스템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알파고가 등장을 한 거 보니까 시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셰논이라는 사람은 전기통신공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연력학 제2법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를 인포메이션 피지컬 엔트로피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 머신러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잘 아시다시피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경영학, 산업공학, 철학, 컴퓨터, 새로운 컴퓨터 이론을 만든 사람이 허버트 사이먼이죠. 이 사람은 이제 시스템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젊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AI에서도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knowledge based approach와 learning based approach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학습한 것을 기억 속에다가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썼던 알고리즘들은 knowledge에다 저장을 못하고 knowledge에 있는 것들은 학습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earning based approach와 knowledge based approach는 태평양 바다와 같이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최근에 explainable AI라고 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과 그 다음에 아까 knowledge graph, semantic web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기술을 결합을 해서요. 내가 학습한 것도 지식으로 넣을 수 있고 지식화되어 있는 것들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설명 가능한 AI라고 해서 차세대 AI 기술로서 각광을 받는 것이 이거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어프로치를 같이 결합하는 knowledge based 어프로치와 learning based 어프로치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자연과학적인 현상을 밝히는데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Internet of Thing이라고 하는 것도 기술적 요소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연결성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는 바라봤는데요. 아마 이제 손봉호 교수님과 이석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베이직한 내용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양 과학, 서양 철학이 과학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줬지요. 플라톤, 리얼리스트인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particular thing, 실제로 존재하는 이것들은 항상 constantly change하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짜 real world에 있는 것은 폼이고 이데아죠. 아리스토텔레스 오면서 확 바뀌게 됩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이 이제 particular thing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범주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게 유니버설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범주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리얼리스트입니다, 두 사람 다. 근데 기독교의 문법적인 세계관 그리고 데카르트에 와서 사실 기독교는 단순하게 문법적인 세계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문법적인 세계관, 그다음 데카르트에 왔을 때는 마인드 바디를 구분하면서 실제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탐구의 대상이 되고 정복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주관성을 가지는 인간의 어떤 인지적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스피노자는 제가 생각에 스피노프한 노자인 것 같아요. 서양으로 스피노프한 노자이고 굉장히 노자와 흡사한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나투스 같은 경우는 실제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substance, 실체라고 하는 개념 속에 property, attribute로서 body와 soul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이면서 존재하는 모든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 자체가 신이죠. 근데 이 속에 있는 모드, 양태와 변형태로서 우리는 무한대의 시간과 무한대의 공간인 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금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하나의 양태로서의 사람, 하나의 양태로서의 이것들 저것들이 있고, 그것들 사이에 어떤 일종 경향성, 그다음 충동, 욕망 이런 것들이 코나투스로서 작용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자연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이론론적인 주장을 하죠. 그래서 스피노자에 있어서는 하나의 인디비주얼 엔티티가 아니라 대상으로서 하나하나 존재하는 thing이 아니라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static state가 아니라 dynamic process나 individual entity가 아니라 interaction과 reaction에 대한 relation에 대한 것들이 되게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actual entity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경험 속에서 계속 전개되는 actual occasion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 파악되는 거 prehens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노자의 사상과 노자에 있어서는 뭐 유무상생, 그 있음과 없음이 서로 함께 만나서 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동성, 생성론, 뭐 순환성 이런 건데 우리 김전 박장님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혼잡해서 이제 줄은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연기론 같은 경우는 모든 존재는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라고 하는 되게 연기론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요. 연기론에서는 이제 그걸 계기라고 하는 co-arising, 일종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엔티티와 하나의 엔티티가 힘을 줘서 코즈와 이펙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연결이 되어서 일어나는 굉장히 하모니어스한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co-arising 관계, 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간의 관계에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되게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철학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유기체 철학인 실제로 화이트헤드는 수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이지만 이런 그 현실적 그 actual occasion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리고 특히 넥서스라고 하는 개념들에 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펄스 같은 사람도 뭐 철학자 펄스도 마찬가지로 firstness, secondness, thirdness가 actual entity와 prehension, nexus로 관계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person하고 human being은 다릅니다. human being,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individual entity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person이 중요한 거죠. person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prehended 되어 있는 거고요. dog과 pet은 다르죠. 우리는 내 강아지는 pet이지 펫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죠. mother도 마찬가지고요. motherhood 같은 경우는 일종의 thirdness라고 펄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관계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대학교 때 이번에 만나기도 했지만 카프라라고 하는 사람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소위 수도 사이언스, 뉴 사이언스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천대를 받았었어요. 옛날에 타오 피직스 오브 타오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근데 최근에는
제가 그 분자 생물학 컴퓨테이셔널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큰 학회에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쓴 Systems View of Life라고 하는 책이 캠브리지 프레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좀 열려서 보자는 거죠. 되게 인문학적이고 되게 종교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떠서 실제로 연구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Systems View of Life에 있는 그림인데 박테리아에 관련되는 메타볼릭 네트워크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우리가 하나하나의 연결에 대한 인과성을 찾는 것보다는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패턴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 이컬러지라고 하는 오늘 그 신승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있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르네스라고 하는 노르웨이 철학자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네스가 이제 딥 이컬러지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굉장히 천대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철학이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생태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모티브가 되는 그런 그 철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고센트릭한, 엔트로포센트릭한 것이 아니라 에코센트릭한 관점에서 생태학을 다시 보자는 거죠. 환경주의자들은 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보고 있는데 진짜 에코센트릭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아르네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철학의 흐름에서 봤을 때 하나의 흐름은 individual entity, static state, 정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와이테드나 뭐 도가사산이나 뭐 이런 스피노자 포함해서는 우리가 지금 서로 있는 여러 가지 객체들 사이 인터랙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릴레이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두는데 지금까지 과학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와서 가장 큰 패러다임적인 변화가 뭔가 하면 실험적인 부분, 컴퓨테이션한 부분들, 티어리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로 통합이 돼가지고 데이터 중심의 연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익스페리멘탈 사이언스에서부터 출발했지만 뭐 뉴턴의 법칙이나 맥스웰 이퀘이션 이런 것들은 theoretical science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넘어서서 요즘 최근에 시스템 사이언스를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해서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컴퓨테이셔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컴퓨테이션 시뮬레이션을 하는 시스템 바이올로지를 하더라도 아까 모델을 만들 때 되게 제한적인 모델을 만듭니다. 실제 일어나는 현상과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형태의 것들만 가지고 물론 기존의 통계학이나 이런 데서부터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데이터 인텐시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아까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무엇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물학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 생물학에 있어서는 이제 시퀀스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 인텐시브 하이퍼 커넥티드 사이언스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문제는 뭔가면은 너무 양이 많아요. 너무 데이터 양이 많아요. 어떤 데이터를 내가 연결시킬지가 사실은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기술적인 표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그 relating하고 링킹을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 complexity, 복잡계를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인 이론들이 여러 가지 비선형 이론들 같은 경우도 많이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데이터들이 되게 heterogeneous하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굉장히 데이터 인텐시브한 하이퍼 커넥티브 사이언스를 이루어지기가 참 힘든 거죠.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로 데이터가 모였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헤이스택에서 리드를 찾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리드를 찾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이포테시스, 가설을 세워서 리드를 찾는 건 오히려 쉽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헤이스택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헤이스택의 패턴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종의 퍼스펙타이브한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고 엄청난 데이터들이 모여 있지만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우리의 연구자들이 관점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플렉서블하게 데이터셋을 디자인할 것인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트릭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스템 바이올로지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에피제네틱한 거, 메타볼로믹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지노믹한 데이터,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을 본다 하더라도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도 있고 다이제스티브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적인 것들을 연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데이터들, 시퀀스 데이터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 시퀀스 데이터들을 어떻게 링킹을 해가지고 데이터 어나리시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시스템 바이올로지를 만드는 게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생물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진 온톨로지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한 건데 실제로 진 데이터와 디지즈 데이터, 마이크로 RNA 데이터, 드럭 데이터, 패스웨이 데이터들을 서로 다 링킹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패스웨이만 하더라도 리액톰이라고 하는 거, 뭐 위키 패스웨이, 뭐 캐그 패스웨이, 각각 서로 다른 퍼스펙티브 관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은 머신 프로세서블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F라고 하는 언어로 잘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예를 들어 메타볼릭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서로 인티그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패스웨이만 고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드럭 인터랙션에 대한 데이터들도 뽑아서 일종의 데이터셋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요. 한 예를 들자면은 그 뉴로사이언스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메모리라든지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정서 뭐 이런 우리가 인지과학적인 그다음 정서에 관련되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바이어스를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신경과학자들이 되게 locality, naturality, 어떤 위치에 어떤 부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펑션을 하는 부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커넥티비티들은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용어들 자체가 편견을 주기 때문에 잘못된 연구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두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들을 굉장히 데이터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커넥토믹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들 장에서의 대장에서 일어나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장의 미생물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주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브레인에 올라가서 아미그달라나 시상하부나 이런데 그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 브레인 것 인트랙션 같은 것도 또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몸속에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들 간에서의 연구들. 최근에는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는 약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당뇨나 이런 데 있어서 당뇨 환자들의 뭐 아밀로이드에 관련되는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당뇨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네틱한 어떤 시퀀스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뭐 찾아보려고 하는 연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그러니까 실제 몸속에 일어나는 그 이제 단백질들 간의 인터랙션을 봤더니 일종의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를 그리더라. 그리고 이것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드럭 간의 인터랙션 같은 것들도 뭐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하거나 프레딕션을 하거나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싱글 타겟 물질이나 그 지인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복잡한 현상들을 가지고 뭐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현상은 리얼리티는 하나의 고정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가 결합이 될 때는 여러 개의 퍼스펙티브가 우리가 코끼리가 있으면은 여러 개의 위치들이 모양들이 조각조각 나서 이쪽에 퍼스펙타이브 그 리얼리즘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철학에서는 퍼스펙타이브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긴 있는데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용어는 리얼리즘이 있긴 한데 과학적인 대상으로서의 네이처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과학적인 연구를 훨씬 더 데이터 드리븐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마치 블루프린트를 그리듯이 하나의 스태틱한 것이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 지구 온도 변화와 해양 생물의 미생물의 상태에 대한 뭐 연구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가이아 2.0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사이언스에서 그 발표가 된 건데 가이아는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센서 네트워크 IoT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구 자체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지구의 어떤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구 의식이 있다면 우리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생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되게 카프라가 쓰는 건데요. 이 사람이 evolution은 그 어떤 경쟁의 관점에서 존재를 하기 위한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일종 cooperative dance라고 하는 거죠. 서로 creativity, 창조성, 창의성과 constant emergence of novelty, 새로움이 어떤 그 끝없이 이렇게 솟아날 수 있는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cooperative dance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볼루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현대무용을 한 3일 배워봤거든요. 현대무용을 할 때 어떤 걸 하냐면은 서로가 이제 두 사람이 파트너가 돼가 춤을 추는데 한 사람이 잡아당기면은 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춤을 못 추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이 춤을 추고 저는 저희 춤을 춰요. 하지만 싱크로나이즈가 돼요. 그게 코아퍼레이티브 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는 각자의 일을 하지만 그것이 서로 조화를 맞춰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위에 온토노믹 오더라고 얘기했는 제가 글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레이몬드 파니카라고 아마 그 손보은 교수님 아실 수도 있고 존경하시는 분은 아실 수 있지만 기독교 사상가로서 신학가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그 파니카라는 분이 온토노믹 오더 헤테로노믹 오더, 오토노믹 오더라고 하는 어떤 질서의 세 가지 구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토노믹 오더는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 닫혀있는 시스템이 그 스스로가 내부의 컴포넌트들끼리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오토노믹 오더라고 얘기하고요. 헤테로노믹 오더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하나한테 영향을 줘서 우리가 미케니컬한 어떤 코젤러티를 얘기할 때 헤테로노믹 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 내부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컬러지 전체 환경, 생태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일종의 코아퍼레이티브 댄스, 온토노믹 오더, 밸런스되어 있는 조화를 이루는 어떤 질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의학 연구나 생물학 연구에 있어서도 그런 질서를 찾아낼 수 있는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이 어떤 헤테로노믹 오더가 아니라 온토노믹 오더 그런 질서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컬러지라고 하는 것이 오이코스, 기독교에서 교회, 에클레시아, 이제 서로가 에클레시아는 콜링돼 있다는 것이고 오이코스는 가족, 가정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구 환경, 우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오이코스, 이컬러지적인 거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고요. 그게 바로 컬렉티브 크리에이티비티, 하나의 아인슈타인, 앞으로는 아인슈타인이라는 그런 천재는 있는 것이 아니죠. 함께 서로가 코아퍼레이티브 댄스를 하면서 학문을 할 때 어떤 컬렉티브 크리에이티비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도덕경에 나오는 덕을 보여주는데요. 덕이 뭔가 하면은 이건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발표할 때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인이 두 사람이 모였고요. 열심이 있고 마음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 사람 모이면 10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죠.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물 아니에요. 그물, 네트워크. 아까 제가
은유적으로 네트워크, 서로 연결되어 있음, 링크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토노미 오더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하이퍼 커넥티드 사이언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강연을 해주신 김용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채팅창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질문 올려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덕 선생님 혹시 네, 한봉 교수님 마이크 좀 잠시만요. 아주 재미있는 또 많은 걸 깨닫게 하는 그런 강의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커넥티비티를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게 커넥트 되는 것은 데이터죠. 데이터가 돼야 커넥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데이터가 될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만약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건 그 호모지니티를 가져야 되거든요. 동일성을 가져야지 전혀 일률적인 것이 과연 연결이 되느냐. 다른 영국의 소설가 소머스 모험의 그 소설 가운데 제목이 달과 Moon and Serpents라는 게 있거든요. 네. 달, 네. Moon and Serpents. 네, 네. 달과 6전. 돈 말하자면 우리 돈으로 하자면 60전. 달과 60전. 달하고 60전, 50전, 40전 할 때 그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건 전혀 그 이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일종의 유니버설 사이언스를 추구하는 건데 이게 이질적인 것이 너무 많은데 네. 결국을 연결시키려면 리덕셔니즘을 빠지지 않겠는가?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 이제 동질성으로 만들어야 커넥트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네. 뻔한 질문입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로 연결될 수 없는 데이터들 사이에서도 연결되기가 힘든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뭐 드럭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와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현대자동차 사람이 꼭 약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 두 개의 데이터가 연결될 필요는 없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연결성이라고 하면 실제로 연구자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솔빙 하려고 하는 프로블럼에서부터 출발해서 데이터가 아까 제가 데이터셋을 디자인한다고 퍼스펙타이블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은 마치 리얼리티가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관점이죠. 그 관점을 통해서 연결이 되듯이 일단은 펼쳐져 있는 데이터의 세계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표준적인 것이 있다는 거고요. 그 구태여 인터랙션하지 않고 릴레이션이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손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엉뚱하게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게 연결될 필요가 있고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아까 의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포를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굉장히 복잡한 엔진의 구조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그 메커니즘적인 일들하고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되게 예를 들어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심장에 관련되는 순환계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거기에서부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엔진을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그런 알고리즘이 누군가가 딥러닝한 거로 알고리즘이 있다면은 그것을 도입을 해서 일종의 메타포릭하게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실제 과학 연구에 있어서 이미 출판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 표준적인 접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학장님. 네, 저도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관점, 퍼스펙티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그것의 의미는 충분히 저도 공감할 수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관점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 그 배경에는 늘 어떤 관심과 어떤 욕구나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관점이 그 세상을 갖다가 볼 때 그 세상을 조금은 왜곡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다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이제 학문의 그 이상은 말하자면 무관점의 어떤 관점, view from nowhere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게 객관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추구가 되어 왔는데 그런 어떤 객관성이나 그런 objectivity 같은 것들이 이 퍼스펙티브에 의해서 조금 침해가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지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너무 어렵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물론 과학 철학에 가지고 있는 과학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 theory laden 뭐 돼 있냐, 뭐 탑다운적이냐, 아니면 데이터 드리븐적으로 바텀업적으로 실제 객관적인 세계에서부터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어쨌든 과학은 되게 바이어스가 돼 있는 거죠. 과학 자체가 바이어스가 돼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퍼스펙타이브한 접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퍼스펙티브를 얘기할 때 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퍼스펙티브들이 있죠. 근데 하나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다면은 그걸 아까 피드백을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되게 플렉서블하게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완전히 열려 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연구자로서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거기에 공유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퍼스펙티브를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들이 나중에 결합이 돼서 또 다른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데이터가 많아질 때 예를 들어서 딥러닝 같은 걸 할 때 통계학하고 딥러닝은 좀 다른 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학에서는 가설을 세우고 제가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뭐 아까 피처 셀렉션을 하고 그러죠. 물론 딥러닝 같은 경우도 피처 셀렉션을 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 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 중에서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춤을 잘 추실 것 같은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렸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 중에 모든 것들을 뭐 선생님이 키, 몸무게, 나이, 뭐 성별, 안경 꼈다, 뭐 마스크를 어떤 마스크 94를 썼느냐, 80을 썼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로 들어오겠죠. 근데 일부 데이터들은 쓸모가 없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피처 셀렉션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처들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 드리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아까 심볼릭하게 knowledge graph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굉장히 넓은 관점이죠. 되게 좁은 하나의 하이포테시스나 하나의 티어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합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면은 비록 퍼스펙티브는 어쩔 수 없이 탑다운적이고 바이어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객관 물 자체는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철학의 잔치에 와서 언어학을 하는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철학에서 관심을
2005년도에 퍼스트 퍼슨 프린시플이라는 걸 수학자가 얘기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파머스가 그 1차 자료, 퍼스트 퍼슨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그 의식의, 우리 의식의 말하자면은 대상이다. 퍼스트 퍼슨 데이터가 바로 과학의 데이터다. 이렇게 갈라놓고 퍼스트 퍼슨 데이터, 즉 주관적인 나는 어지럽다, 외롭다, 이런 나밖에 모르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현대에서 가장 어려운 하드 프로블럼이다 하는 거를 분명히 해놨는데, 저는 그 언어학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70년대 초반부터 계속 어지럽다 이런 거에 어떻게 한국어에서는 나만 쓸 수 있는데 현재 시간에서 영어나 다른 언어들은 다 저 사람은 어지럽다 해도 다 말이 잘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여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금 데이터가 하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 서브젝티비티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지럽다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잘 규명해서 내 브레인 스테이트가 어떻게 그 어지러운지의 상태를 피지컬, 케미컬한 모든 구조, 변화, 그걸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확인한 의사 과학자가 그 뇌를, 내 뇌를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은 어지럽다 하고 한국말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지러워한다 이렇게만 되지. 그러니까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의식의 기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같이 놀랍게 지금 딥 마인드가 나날이 새로운 걸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아주 인지과학의 그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잘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인지과학자가 이런 훌륭한 상을 타게 된 걸 인지과학 협동과정에, 서울대 인지과학 협동과정에 허가 제안서를 교육부에다 낸 사람으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너무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신데, 제가 그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관성, 그러니까 어지럽다, 예를 들어 통증에 관련되는 것, 내 감각, 지각에 관련되는 것들을 디스크라이브 할 때, 일반 병원에서 이제 차팅을 할 때 SOAP이라고 합니다.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Planning이라고 해서 일종의 SOAP의 과정을 통해서 차팅을 하는 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의사들이 환자들 클리니컬 노트를 받아 적을 때 그 환자들이 자기들이 그 갖고 있는 통증을 어떻게 꼭꼭 쑤셔 우리우리해 이런 것들도 적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아브젝티브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블러드 테스트라든지 랩 테스트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아브젝티브하게 메저러블 할 수 있는 거를 또 디스크라이브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 병원 환경에서 병원의 차팅에 있어서는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그 시리어스하게 연구하시는 분은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 의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환자들이 어떻게 디스크라이브하고 그 주관성이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되게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퀘일, 그 콜리아라고 하죠, 철학적으로 그 주관적인 어떤 감각질에 대해서를 실제로 포멀라이즈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철학에서 말하는 온톨로지가 아니라 컴퓨터 공학에서 얘기하는 온톨로지에 대한 학문은 사실 그 후설이 이제 미리얼러지라고 하는 분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전개를 시킨 거고 지금 현대는 컴퓨터 공학 아까 시멘트 웹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온톨로지인데 퀘일이나 그 퀄리아에 대해서 온톨로지로 만드는 연구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성을 어떻게 포멀라이즈 시킬 것인가, 수학적으로 포멀라이즈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은 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그 강의 들으면 내가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본래 이 한국상의 지향하고 있는 것 과제는 사이언스 앤 필로소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으로 괜찮다 겸해가지고 합시다. 뭐 적합한 뭐 추세해가지고 어떤 감동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과정에서 직접 강의를 한다면 무슨 강의 못해요? 제가 하는 강의는 뭐 다양해가지고 주로 이제 의료정보학 관련된 생물정보학, 의료정보학 주로 강의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온톨로지 엔지니어링 뭐 이런 분야도 있고, 그다음 방법론적인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과목도 있고, 그리고 그 제가 또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터미널로지 의료 용어 쪽에 관련돼서는 WHO의 뭐 후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대표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의료 용어 체계를 만드는 그런 그것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용어 표준 뭐 이런 것들도. 네. 우리 인문대학 쪽 공부 저희 학장님이 저기 계신데. 긴 시간 동안 강연과 또 열띤 질의응답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우선 시상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원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